이 편도 2009년 그 시리즈로 나온 그 프로그램인데, 그, 저 생각의 지도 저책을 가지고 영상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편에서는 이제 명사 중심의 사고를 하는 서양인과 동사 중심의 사고를 하는, 관계 중심의 사고를 하는 이제 동양인의 이제 차이를 이제 실험 결과도 보여주고 왜 그런가도 설명을 했는데, 이 편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를. 이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기 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게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만큼 청인과 농인의 사고 방식도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와 한국수화에 나타나는 그 정보를 담는 방식이나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른데, 한국어 사용자들이 기존의 그 한국어 사용 습관, 버릇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휘 중심 사고를 하거든요. 명사든 동사든 뭐 조사든 어미든 여러 가지 개념을 갖다가 이 어휘를 통해서 그 의미 전달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선형적으로 쭉 일직선으로 이제 명사 다음에 조사, 명사 다음에 조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형적으로 쭉 일직선으로 이제 후치 방식으로 뒤에다 정보를 덧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버릇이 강한데, 수화는 이제 개개의 어휘들을 뭐 이렇게 골라서 집중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관련 정보들을,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를 이제 좀 동시에 많이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동사에 아주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동양적 사고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이제 사고를 하고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게 더 훨씬 더 그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뭐 행위 정보 하나 정도만 담는 게 아니라 주어 정보, 목적어 정보, 그다음에 상황 정보, 어떻게 정보, 이런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사용하듯이 이렇게 표현하시면은 안 돼요. 특히 이제 그냥 이제 수화를 배울 때부터 뭐 통역 훈련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뭐 수화를 가르칠 때 어휘만 가르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어미는 다 빼고 한국어 어휘를 다 기본형으로 바꿔서 이거를 이제 수화 단어에 대응시키는, 특히 이제 생산적 수화도 아니고 고정 어휘에 그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수화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수화를 이제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화 문장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수화 문장을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좀 그 과거의 어떤 이제 그 잘못된 관행인데, 뭐 그러니까 농인들이 쓰는 수화와는 다른데, 뭐 한국어 대응수화, 청인식 수화, 한글식 수화, 문장식 수화, 문법식 수화, 이렇게 막 이름을 붙여가지고 어쨌든 수화라고 이제 우기는 이제 습관이 그런 실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박자식 수화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한국 수화도 아니고 수화가 아니라는 거, 사인 랭귀지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수제 한국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손으로 표현한 거지 농인들의 언어인 한국 수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이제 한국 수어 어휘를 교육해야지만 제대로 이제 한국 수화 어휘도 배우지만 한국 수화를 배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수화는 한국 수화답게 가르쳐야지 아무리 한국어 사용자에게 익숙하다고 해서 한국어 기반으로 이제 수화를 가리키면은 수지 한국어를 가리키게 되고 엉뚱한 걸 가리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좀 가리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원래 한국 수어 어휘 교육으로 이제 어휘 교육을 할 때 한국 수어답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워낙 그 수지 한국어 영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어 영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 문법이라든지 한국어 어휘 특성, 기능, 의미에 맞춰서 수화를 사용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이제 수화 배우시는 분들이나 통역하시는 분들 나중에 대화할 때도 그렇고 가르칠 때도 큰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많이 미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심리적으로 후행 간섭이라고 하는데 앞에 배운 것 때문에 이제 뒤에 배우는 게 영향을 받는 거죠. 네, 중간에 지금 프로그램 문제가 있어서 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행 간섭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부분의 이제 그 한국 수화를 이제 배우시고 통역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전에 한국어 사용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의 어떤 습관, 문법 이런 영향 때문에 한국 수화 어휘도 그렇고 한국 수화 문장도 한국어와 비슷하게 이제 표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고 따로 수화 문법을 배우시고 그게 강력하게 그 익숙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자기한테 익숙한 한국어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는 따로 문법도 배우고 어휘 사용법도 배우기 때문에 그 영어 단어나 영어 문장을 한국어 이제 단어처럼 한국어 문장처럼 사용하지는 않으시죠. 워낙 뭐 체계적으로 오랜 기간 배우시기 때문에. 근데 한국 수화는 따로 문법 교육을 받지 않으신 경우에 또는 한국 수화 어휘 어떤 그 사용법을 좀 체계적으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보신 게 아니라면 그냥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수화 단어만 배우신 경우라고 하면 여전히 한국어의 영향 속에서 그 간섭 효과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지금 우선은 뭐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한국어 특성이 많아요. 특징들이. 근데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 한국 수화를 배우고 한국 수화를 이해하고 표현할 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좀 다시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 여러분이 아마 그 1학년 때 배운 내용이기도 한데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서술어 같은 게 너무 한국 수화하고 다른데 그 되게 한국어는 문장 맨 끝에 서술어가 오죠. 예, 수화 통역사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그리고 되게 주어, 목적어, 동사의 어순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되게 뭐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어순을 따릅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을 따르죠. 그러니까 동사가 맨 뒤에 오죠.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꾸민말이 들어가가지고 주어, 목적어, 동사 간의 거리가 굉장히 물리적으로 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각각의 이제 단어마다 형태소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런 어순과 이런 이제 주어와 동사 간의 거리가 먼 게 뭐 중간에 이제 조사나 이제 어미로 이거를 이제 그 단어 간의 관계 이런 거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수화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사도 그렇지만 어미 활용을 이제 후치사죠. 뒤에서 이런 문법 정보를 추가해 주는 방식을 택하죠. 조사든 어미든. 근데 수화는 이게 다릅니다. 수화는 되게 뭐 주어든 주어 정보든 동사 정보든 뒤에 후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어와 함께 동시에 문법 정보를 2층, 3층에다가 표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 중에 큰 차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대로 했다가는 수어답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워낙 이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후치사 방식이. 그 다음에 시제 정보도 동사가 맨 뒤에 오는 문장 끝에 오는데 거기다 담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과거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를 이제 서술어에다가 동사나 형용사에다 담는데 또 그 서술어는 문장 맨 끝에 온단 말이죠. 시제 정보가 보통 맨 뒤에 있어요. 근데 수화는 문장의 맨 앞에다가 보통 표시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한국어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문장을 표현할 때 시제 정보는 잘 담지 못해요. 틀려요. 다 과거든 미래든 다 현재 시제로 바꾸는 경향이 많아요. 이거는 정말 농인들한테 치명적이죠. 이게 특히 그 법정 통역이나 의료 통역이나 뭐 이런 중요한 통역들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미를 통해서 문장 종류를 표현하죠. 이게 의문문인지 감탄문인지 명령문인지 평서문인지. 근데 수화에서는 이게 2층, 3층에다가 비수지 표지를 통해서 문장의 종류를 표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후치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라 동사에 보통 이제 2층, 3층에 동시 표현해 주죠. 이것도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한국어 방식대로 하시게 되면은 문장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평서문도 전달이 안 되고 의문문도 전달이 잘 안 되고 명령문 이런 것도 잘 전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복문이 문제인데 복문 이런 거 많죠.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 S1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 V1이 이렇게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나는 뭐 예쁜 꽃을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이 S1이고 잠깐만요. 이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절에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종속절에 동사가 있고 이제 종속절에 주어가 있고 주절에 주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뭐 예쁜 꽃을 좋아한다. 그죠? 그러면은 요 나는이 주절의 주어고 주절의 동사는 좋아하다. V1이죠. 요거 V1. 그 다음에 목적어도 되지만 종속절의 주어죠. 이제 꽃이 예쁜 거죠. 종속절에 동사가 이렇게 위치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지 한국어식으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다 그대로 대응을 시키면 그러니까 나 예쁘다 그 다음에 꽃 뭐 좋다 좋아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어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내가 예쁜 거죠. 그리고 이제 꽃이 좋아하다가 돼서 이게 문장 구조가 뭘로 바뀌냐면은 S1이
이제 V1 하다 이렇게 바뀌고 S2가 V2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 동사 간의 호응 관계가 완전히 바뀌죠. 다른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예를 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독도를 부정하는 일본에 항의했다. 이게 시제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 그죠? 이렇게 뒤에 담기죠. 그런 시제는 둘째치고라도 이것도 이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는 대통령이고 대통령에 해당되는 동사는 그죠? 저기 항의하신 거죠. 오. 그러니까 예, 주절의 주어는 대통령이고 그죠?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항의하신 거거든요. 대통령 항의했는데 누구한테 항의했냐면 이제 일본의 그 대상이 일본한테 항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도 하죠, 이놈이. 근데 이 종속절의 일본은 또 독도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 주어에 해당되는 동사는 독도를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수지 한국어식으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은 그죠? 대통령이 그죠? 대통령 독도 부정하다 1번 항의하다 그죠? 시제는 또 전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부정한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일본은 항의하는 게 되죠. 오히려 완전히 반대 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도 바뀌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 복문이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에서는 이게 복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 은 같은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그다음에 는 이런 어미 그다음에 상대 척격조사에 해당되죠. 뭐 그러니까 상대격 조사죠. 이 애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복문이고 대통령에 해당되는 게 항의하다고 일본이 사실은 독도를 부정했다는 거를 이런 어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복문이라고 하는 걸 이게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수지 한국어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부정했고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다 부정을 했고 그래서 일본이 항의했다고 완전히 반대 문장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엉뚱한 문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문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엉뚱해져요. 그러니까 오역이 되거나 원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문장으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뭐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복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주어, 그 다음에 종속절의 주어, 그 다음에 종속절의 동사, 주절의 이런 구조들 있죠.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거짓말 하는 것을 뭐 싫어하신다. 뭐 딱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이거 보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는 선생님이고 그거에 해당되는 주절의 동사는 요거 싫어하다거든요. 요게 대응되는 거잖아요. 이 S1하고 V1이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싫어하죠. 뭘 싫어하냐면은 종속절의 주어 요거
학생들이 거짓말 하는 거, 그걸 싫어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냥 수지 한국어식으로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선생님, 학생, 그 다음에 거짓말 하다, 싫어하다. 그죠? 이러면은 사실은 이 조사나 어미에 담겨 있는 이런 정보들, 종속절이라고 이게 복문이라고 하는 거 전달 안 되니까, 자,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이제 선생님하고 학생이 거짓말 하죠. 그죠? 뭐 거짓말 해놓고는 싫어하죠. 완전히 이제 다른 문장이 되죠. 이제 주어도 바뀌고. 원래 이런 그 한국어 문장의 복문 구조나 이 주어와 동사 간의 관계 이런 건 전달이 안 되죠. 다 왜곡되고 오역되고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상의 문증이 돼요. 그러니까 복문들은 대부분 수지 한국어식으로 바꾸면 한국어 사용자들은 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를 엉뚱하게 다르게 이해하거나 다른 문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제일 문제는 이제 한국어는 주어 동사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